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구글의 실적 호조와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79% 상승한 25,241.94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48% 상승한 2,820.40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 0.01% 소폭 하락하면서 7,840.7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농업 분야에 대한 12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약한 고리로 꼽히는 농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은 점은 무역 갈등의 장기화를 대비하는 한편 협상 상대국의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 행정부는 중국 등과의 관세 충돌로 농업 부분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이런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국 부양책 기대와 이란과 미국 간 긴장 격화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9% 상승한 68달러 52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경기 부양 방침을 밝힌 점이 유가 상승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중국발 원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중국이 무역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국채를 파는 일은 없겠지만 사지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SG의 웨이야오 수석 중국 경제학자는 미 국채 매도가 미국에 대한 지속적인 타격을 담보하지 못하는 만큼 국채 투매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 당국이 자율변동 환율제를 향한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외화 보유액을 크게 늘릴 필요가 없고 따라서 미 국채를 추가로 대거 살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무더위에는 점차 익숙해지고 있는데 지지부진한 증시 상황에는 좀처럼 익숙해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국내 증시 어제 양지수 전일의 충격을 딛고 소폭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남북 경협주 또 그간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 위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증권가는 지수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대체로 상승세였습니다. 예상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고 기술주,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에는요. 미국의 2차 추가 관세부가 중국은 자국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는 등 이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격화하는 분위기인데요. 내용 자세히 볼 거고요. 또 미중 간 환율 전쟁 가능성에 대비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조선주들이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도 점차 하향하는 추세입니다. 향후의 주가 향배 함께 볼 거고요. 상반기 국내 주요 은행들의 순이익이 1조 원을 넘으면서 깜짝 실적을 달성하자 은행주가 반등을 했었는데 현재는 다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은행주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듣겠습니다. 7월 25일 수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립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이고요. 오늘 수요일이지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오늘은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근 시장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284개에 대한 2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이어서 중국은 무역 분쟁 장기전에 대비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소강 상황을 보였던 이 미중 간 무역 분쟁이 다시 격화되는 양상으로 보이는데 대표님 의견 어떠신지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을 놓고 시장의 분위기 어쩔 때는 상당 부분 부정적인 어떤 그 모습을 보이다가도 어떤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오히려 무역 분쟁을 극복하기 위한 부양책이 나오다 싶으니까 오히려 시장은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곤 하죠. 특히나 지난밤 같은 경우 국제 유가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기 부양책, 소위 말하는 유동성 공급과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상승시키는, 특히나 유로존의 증시를 상승시키는 그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야 했다라는 부분. 어찌 보면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양상은 큰 그림에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어떤 그 시장 내 그 재료는 분명히 아닐 수 있겠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양 나라, 양 국가의 어떤 그 경기 부양에 대한 노력, 그리고 자국의 경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시장 내에 다른 어떤 그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 가져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 내 분명한 것, 모멘텀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진행형에 있으며 재부각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 일단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7월 6일부터 1차 818개 품목에 대해서 중국산 수입품 34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 미국은 이미 시켰었고요. 그리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동등한 어떤 그 34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부과, 보복 관세 부과를 실시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2차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시장 내 주요 관건으로 대두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무역 분쟁의 어떤 그 가능성, 무역 분쟁의 지속 가능성이 계속해서 장기화 쪽으로 무게가 실려가고 있다라는 부분. 미국 현지 시간으로 24일과 25일 공청회가 열리게 됩니다. 추가적인 160억 달러, 1차 340억 달러와 2차 160억 달러, 합쳐서 500억 달러로 보시면 되는데요. 284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 부과. 그럼 이르면 8월 초 가능성이 높아지곤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지난 1차 때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수입 품목은 대다수 산업재였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제 2차 품목, 2차 대상 품목은 서서히 내구 소비재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산업재 쪽에서 소위 말하는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나갔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더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하게 된다라면 결국에 최종적인 피해자는 미국 소비자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미국 정부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쉽사리 확대해 나가기에는 상당 부분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는 너무 급진적인 어떤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확산되는 그런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냐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주요 배경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품목 리스트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냉장고라는 내구 소비재 한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장비, IT 부품 쪽이 들어갔다. 여전히 산업재 쪽에, 특히나 IT 쪽에 상당 부분 수입 관세 품목이 부과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여전히 좀 눈여겨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바는 있었습니다. 5천억 달러까지 관세 부과 확대를 하겠다라는 부분. 근데 현실성은 상당 부분 낮아 보인다라는 것이 미국 현지에서도의 반응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가능성은 어찌 보면 상당히 제한적이면서
미국 11월 달에 중간선거 지금 예정에 있죠. 중간선거 전까지는 어쨌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서로 간에 기싸움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뭐 냉장고를 넘어서서 텔레비전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IT 소비재 쪽까지 확산시키기에는 상당 부분 부담일 수 있다라는 것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큰 폭의 빠른 속도의 확전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산 농산품하고요. 자동차, 수산물 좀 타격이 클 여지가 있을 만한 것들을 골라서 중국은 대응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중국이 실질적으로 위안화 절하 및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양상이 상당 부분 장기전에 돌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염두를 해두면서요. 이와 맞물린 변화, 결국은 위안화와 우리 원화의 동조화냐 비동조화냐 환율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우리 시장 내 모멘텀이 없다라는 안타까움. 하지만 2분기 실적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저께였죠. 시장이 너무나 크게 시장의 펀더멘탈 대비해서 너무나 크게 하락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시장 내에 반등할 수 있는 반등 국면에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여기에 뒷받침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미국, 우리나라 7월 20일까지의 통관. 수출은 약 한 9.3% 정도가 늘었고요. 수입은 21.6% 전년 동기 대비가 되겠습니다. 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관련된 마찰 부분에 대한 영향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 부분을 수출 성장률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물론 두 자릿수 성장은 아니지만 여전히 9%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아직까지는 그 영향 미치지는 않고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실질적으로 IT 업종의 어떤 그 폭락 부분 지난 월요일이었죠. 조금 좀 과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오히려 반등 국면을 모색하면서 지난 밤에도 미국 시장 주요 IT 기업 나스닥 지수는 다소간의 약보합권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은 장중 1%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다라는 부분 그리고 알파고를 비롯한 전반적인 IT 대장주들의 실적 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IT 업종 너무 과하게 빠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분명히 들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IT 업종에 대한 반등 가능성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일단 하지만 긴 호흡은 분명히 아니겠습니다. 짧은 호흡으로 한번 그 저가 매수 나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우리 시장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정부가 시중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면서 위안화 환율 절하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환율 전쟁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무역 분쟁, 무역과 관련된 통상과 관련된 부분. 통상은 실물이고요. 통상을 또 뒷받침하는 것이 환율이 되겠습니다. 통상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환율에서 이익을 본다라면 결국 궁극적인 승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과거 일본과 미국 간에 플라자 합의를 도출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분명하게 이 부분 그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마찰에서도 환율 전쟁으로 옮겨갈 그럴 가능성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미리 중국이 대비했다라고 할까요? 아마도 중국 환율에 대한 어떤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23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인민은행이 7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0조 원이 조금 넘죠. 그 시장 내 유동성을 공급했고 바로 다음 날 위안화 고시 환율을 한 0.5% 정도 추가적인 절하를 이루었습니다. 결국 유동성을 공급했다라는 의미는 위안화의 절하를 유도를 한다라는 얘기고 궁극적으로는
수출 경쟁력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려는 그런 어떤 그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만도 중국의 위안화, 추가적인 절하가 상당 부분 가파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죠. 5%가 절하되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신흥국들의 환율은 한 2%에서 4%의 환율 절하가 이루어진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의 환율 절하 폭은 이런 일반 평균적인 환율 절하폭보다 조금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내 상황,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할 것이냐 아닐까의 여부, 위안화가 약세를 지속할 것이냐 아니냐의 여부,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 시장 내에 외국인 수급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가늠자가 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과 위안화 달러 환율의 어떤 그 동조화 현상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위안화의 약세와 더불어서 원화 약세가 나타나게 있는데, 원화의 약세는 결국은 외국인 수익률을 하락을 시키게 되고, 외국인 수익률의 하락과 동시에 해칭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외국인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 113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11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1130원을 넘어서 1150원을 넘어서 1200원까지 치솟을 것이냐. 만약에 1200원까지 치솟는다라면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시장으로의 귀환 가능성은 상당 부분 없어질 것이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물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원화 약세 수혜주, 소위 말하는 환율 수혜주에 대한 관심 여부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1200원으로 치솟는다라면 그 부분조차도 시장 내에서 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오히려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전반적인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빠져들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1100원 위에서 움직일 것이냐, 1100원 밑에서 움직일 것이냐를 놓고 1100원 위, 즉 지금 현재 1130원이죠. 움직인다라면 환율 상승 수혜주, 원화 약세 수혜주, 수출 수혜주들을 따져보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는 IT 업종과 기기 업종, 화학 업종, 자동차 업종, 조선 업종, 금융 업종이 있겠습니다. 최근 조선 업종이 어떤 그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2분기 실적 나오긴 했지만요. 분명한 건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항상 지금 대기 중에 있다라는 부분, 조선주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우리 시청자들 한켠에서는 한번 가져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특히나 IT 업종 같은 경우 수출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라는 부분, 원화 환율 하락 상승의 수혜주의 대표가 IT 업종과 금융업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2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낙폭 과대주를 손쉽게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마지막 간단히 좀 투자 전략 좀 살펴보죠. 낙폭 과대주를 좀 선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재료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시즌이 미국 시장은 물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본격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IT 업종과 바이오 업종의 어떤 그 대립적인 양상일 것 같은데요. IT 업종은 시장 내에 어떤 눈높이를 계속 맞춰주면서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실적 대비 저평가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라는 부분, 나름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살아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바이오 업종은 실적과 눈높이 사이에서 괴리, 그 갭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는 바이오 업종은 좀 제한적인, 보수적인 견지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달러화와 위안화, 이에 따른 원화의 움직임, 이에 따른 전반적인 수출 관련주들, 원화 약세 수혜주, 지금 현재까지는 오히려
시장 내에 그 상대적인 투자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관심을 가져갈 만한 그런 업종군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적 펀더멘탈을 보신다면 2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펀더멘탈 대비해서 과하게 빠진 그런 종목, 낙폭 과대 종목 찾는다라면 앞으로 시장의 관심사항은 결국은 환율의 변화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 그리고 무역 분쟁이라는 부분, 이런 세 가지 중심축에 의해서 시장은 움직일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상당 기간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속에서 환율 수혜와 밸류에이션 관점의 부각 가능성, 이에 따른 낙폭 과대주 찾아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그래도 시장 어떤 그 조정 양상이 나타나는 속에서도 나의 수익률은 지금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아마도 찾아보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내일 22 통화정책회의가 내일 시장 마치고 내일 우리 시간으로 한 9시 반 정도에 열리게 됩니다. 결과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2 통화정책회의에 의해서 달러화의 약세냐, 달러화의 강세 지속이냐, 이 어떤 그 방향성이 결정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장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고요.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수주 절벽에 내몰린 국내 조선주 빅3가 어닝 쇼크에 노조 파업 이슈까지 겹치면서 동반 하락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이 매도 리포트가 좀 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목표 주가도 하향이 되고요. 앞으로 조선주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차장님? 네, 그렇습니다. 조금 암울한 느낌이 많이 들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조금 쇼크가 나오면서 이런 발단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목표가 줄줄이 하향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그렇지만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앞으로의 수주가 어떻게 이어지느냐입니다. 실제 1분기 때만 하더라도 수주가 계속해서 수주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 들어서 최근에 수주가 조금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실은 2016년에 받아놓은 어떻게 보면 이런 수주를 가지고 지금 현재 도크를 채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별로 좋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런 흐름은 아마도 2020년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서 긍정적인 모습은 하나씩 나타날 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하반기에는 어떻게 보면 수주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번 목표 이런 실적이 발표가 될 때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매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4년 이후로 계속해서 매출이 줄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매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나라는 이런 식의 코멘트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공사 충당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희망퇴직 비용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 이후에 매 분기 사실은 감소세였습니다. 매출이. 그렇지만 이번에는 매출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다시 기업이 성장을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실제로 2분기 예상치보다는 못 미쳤지만 상대적으로는 수익성이 어떻게 보면 방어력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 이런 쪽으로 좀 분석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앞으로는 3분기 실적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보다는 앞으로의 수주가 훨씬 더 이 주가의 항방을 좀 가릴 것이다. 그리고 세계 경기가 계속해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여만 준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상승하는 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주는 지금 시점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우선은 좀 바닥을 좀 잡아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아래도 위로는 움직일 건데 아마도 바닥이 잡히기 시작하면 이제는 위쪽으로 좀 움직여줄 수 있지 않나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뭐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바닥이 거의 다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물론 최근에 좀 급락이 나오고 급등을 하고 왔다 갔다 지금 이제 변동성이 큰 국면인데요.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한쪽 방향으로 좀 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주에 대한 의견 좀 여쭤볼게요. 올해 상반기에 시중은행이 일제히 순이익 1조 클럽에 달성을 하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 잔치를 벌였습니다. 다만 지금 은행주의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양새인데요. 하반기 은행주에 대한 흐름은 어떨까요, 차장님? 네, 그렇습니다. 실제 실적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원래 모든 주가는 사실은 기승전 이런 실적으로 귀결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표적인 은행 3사라고 할 수 있는 지금 KB, 신한, 하나가 다 같이 주가가 별로 그렇게 신동치 않은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규제가 계속해서 나와더라도 실제로 계속해서 괜찮네라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신한지주 실적 같은 경우도 좀 서프라이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주가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어찌됐든 금리 인상기입니다. 이 말은 그동안 많은 이런 유동성을 조금씩 회수하는 기간 그리고 물가의 상승이 어떻게 보면 대비하는 구간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현실하고 조금 맞지는 않지만 어느덧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가면서 우리나라도 대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예금 금리도 조금씩이나마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금리 인상기에 어떻게 보면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 1조가 넘어지면서 깜짝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제 주가도 처음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위로 움직여 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번 주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수목금 2, 3일간 어떻게 보면 은행주들이 위로 자리를 잡느냐 못하느냐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못 갔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규제 이슈였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정부 쪽에서도 예대 마진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내세우면서 계속해서 규제를 계속 강화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즉 대외 여건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별로 신통치 않았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그래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실적으로 이렇게 잘 내고 있는데 주가 안 올라가는 게 말이 돼? 라고 얘기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변수만 조금만 완화만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원래 자리 지금 현재 PBR 지금 현재 0.5%가 아니라 0.8배 언저리까지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찾아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어떤 식으로 키를 잡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행주들한테 다가오는지가 가장 중요할 전망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위축돼 있기 때문에 은행주가 아직 못 가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우선은 이 대외적인 환경이 그렇죠. 중국과 바로 미국의 이런 무역 전쟁이 사람들이 그냥 무역 전쟁 났구나라는 식으로 그냥 인식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좀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GDP,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얼마나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사건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대 후반대인데 실제로 이게 무역 전쟁이 격화가 돼버리면 2%대 중반대까지도 지금 현재 내려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4%대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경제 성장률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생각을 하고 온 장담을 하면서 지금 자기들은 계속해서 배짱을 튕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자기들 내수만 이렇게 해도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보면 G2가 지금 현재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옆단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잡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지만 그 G2가 손을 잡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이런 대외적인 이런 여건이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실적으로 좀 많이 눈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이미 바닥이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지금 라인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조금 대응을 하셔도 되는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은행주에 대한 투자 의견 여쭤봤고요. 마지막 이슈인데요. 내년 초에 삼성전자에서 접히는 스마트폰이죠.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라고 예정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도 이 출시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벌써 관련 부품주의 매기가 좀 몰리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사볼 만한 부품주가 있는지 함께 의견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새로운 폰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이렇게 접히는 폰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는 스마트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다들 그냥 하나의 일체형 이런 폰으로 바뀌기 시작했죠라는 거. 근데 내년이면 삼성전자 갤럭시 S10이 나오는 이런 시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갤럭시 S 시리즈가 어떻게 보면 10주년이 되면서 또 새로운 혁신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것은 조금 이미 다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할 게 얼마나 있을까 하드웨어적인 이런 것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완전히 체인지가 되는 거죠. 모델이 완전히 체인지가 되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어제 보면 전초전으로 뭐 갤럭시 노트 9이 어떻게 보면 이제 7월 이제는 하반기에 아마 출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접어지는 폰에 대한 이런 얘기는 아마 내년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절출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접어지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힌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거기에 회사, 그동안에는 없던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힌지가 뭐야? 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편하게 우리가 문 같은 거 열고 닫고 할 때 경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실제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게 바로 힌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거기에 뭐 대표적인 이런 회사 같은 경우가 쉘라인이나 뭐 RT전자 같은 이런 회사들이 거기에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아마도 또 새로운 국면을 좀 나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계속해서 반도체가 좀 이끌어왔다면 이번에 그 갤럭시 S10이 나오는 이런 시점이 되면 아마도 다시 한번 이런 휴대폰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단 그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가격이 좀 높아질 것 같아서 좀 문제가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거. 갤럭시 S10이 가격 정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좀 많이 그리고 판매량이 얼마나 크게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였습니다. 실제로 이 가격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아이폰이 10주년이 되면서 폰이 만들었는데 너무 비싸다라는 게 생각보다 좀 많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그 가격 저항이 좀 많이 부딪혔던 경험이 생각이 나서 갤럭시 S10도 합리적인 가격을 아마 좀 제시를 해야지만 주가나 이런 판매량이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비싸도 혁신적이라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게 마련일 텐데 차장님께서는 이 접히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제 주변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거 실제로 접히는 폰 나오면 살 거야? 라고 이렇게. 그리고 가격대도 제가 알기로는 좀 비싸게 나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거 살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휴대폰을 이렇게 빨리빨리 바꾸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와보면 혁신적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바꾸겠지만 그렇게 그냥 그렇네라는 얘기가 나와버리면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이런 쉘라인이나 RT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거기에 수혜를 입을 수 있고 또 SK시코롱 PI 같은 경우는 PI가 접혀지는 게 꼭 무조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유리 기판이 아니라 이제 PI 기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슈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투자의 관점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부의 마지막 코너죠. 투자는 절제다 시간입니다. 국내의 선물시장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이고요. 절제 마스터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 절제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저는 미증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는 그 3월 1월 이후 S&P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선 기술주의 가장 큰 오름세가 있었고요. 유가 상승에 의한 에너지주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극우 회사인 모 회사인 알파벳 주당 순이익이 호재와 팡,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기업 실적 호재가 이어졌고요. 이것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내수 확대와 기업들의 연구 개발, 세금 감면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정책을 좀 내놓으면서 이것 또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트럼프에 대한 이번 발언을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트럼프가 우선 정책적으로 120억 달러 상당의 농가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농가 정책을 내놓은 것이 무역 분쟁에 대비해서 본격적인 힘겨루기 싸움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으면 좀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더욱은 또 오일에 관해서는 중국의 수요 부응에 대해서 오일 매수세가 이어졌는데 이것 또한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으니 좀 주의해서 매매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럼 다음으로 지수 상승에 대한 나스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초반 상승 세력이 아주 무서웠었는데요. 기업 실적 호조가 좀 이어지면서 상승을 견인을 하다가 결국은 무역 분쟁이나 우려에 대해서 차익 매물 실현이 좀 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첫 번째로 상단 지지 라인이 7,490포인트까지 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새벽 이후에 큰 폭의 하락이 있으면서 결국은 상승폭을 좀 내주는 흐름으로 이어졌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7,407포인트에서 지금 지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 7,413포인트 또 7,42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매수세를 좀 추천드리지 않고요. 시가 위로 매수세 흐름이 이어졌을 때 첫 번째로는 7,433포인트 정도 매수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단이 지지하고 있는 7,387라인이 무너진다면 무역전쟁의 우려에 대해서 차익 매도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방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좀 유의하시고요. 금일 또 어제 있었던 160억 달러 상당의 24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진 공청회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면 좀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내수 부양책에 대한 인프라 정책으로 인해서 좀 매수세를 이어가는데요. 수요에 대한 증가량이 굳건할 것이다. 이런 시장의 움직임이었고요. 매수세를 금일로 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 위로 좀 안착을 한 모습이고 현재 0.29% 상승한 포인트입니다. 금일에 이 크루드 오일에는 68.50 라인이 좀 중심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68.50 라인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좀 시가 위에서 매수 접근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포인트별로 69번을 넘어가는 지속적으로 돌파하는 흐름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가 아래 부분에서 매도 접근은 시가가 완전히 붕괴된 다음에 하방으로 67.80 라인까지 좀 열어보고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좀 투자 매매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유로입니다. 유로는 지금 어제 발표 났었죠. 유로존 PMI 지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또 달러 인덱스를 하방으로 견인하면서 좀 상승세를 내어봤는데 강한 돌파 흐름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1.1764 라인에 강한 저항대를 맞고 결국은 상승폭을 좀 내주었는데요. 현재 지금 유로존은 1.1735 라인, 시가 라인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망을 하시되 금일 하방 흐름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연중 최고치에 좀 이르면서 경계 심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은 좀 강화를 하시되 포인트를 좀 드리자면 1.17300 라인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락세가 1.17000 라인까지 이어진다면 1차적으로 먼저 시가 아래에서 1.17000 라인까지 1차적으로 좀 보시고 1.17000 라인이 무너진다면 추가적으로 2차적으로 매도 흐름이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빨래된 경계 심리가 지금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 경계에 대한 우려심입니다. 이것도 유로존도 조금 오늘은 투자에 대해서 유의를 하시라 이렇게 좀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골드는 어제에 의해서 포인트를 좀 드렸었습니다. 1225포인트 여기에 강한 저항대와 지지 라인이 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승세를 좀 이어가다가 1230포인트에 이르러서 강한 저항대를 맞고 다시 상승폭을 내주는 흐름으로 이어갔는데요. 지금 또한 시가 라인 언저리인
25.4라인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진 상황인데요. 금일도 결국은 하방 흐름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으로 1225라인이 무너지는 흐름이 이어져야지만 하방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1차적으로는 1218라인까지 매도 흐름을 보시되 1225라인이 강하게 지지대 역할을 한다면 금일 다시 매수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25라인은 중심선 라인으로 놓고 매매에 좀 임하시라 이렇게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전일의 낙폭을 만회하지 못한 채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번에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을 좀 여쭤볼 텐데요. 야간 선물 시장이 소폭 올랐었고 오늘은 어떤 전략을 짜고 계신지 함께 듣겠습니다. 네, 야간 선물 시장에 소폭 올랐습니다. 조금 좋은 소식인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 좀 호조세가 이어진 덕택인 것 같고요. 금일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를 하시는 분들도 미국 증시와 연관 관계를 띨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가 매수 유입이 좀 이어져서 소폭 상승이 이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조정을 야기할 만한 재료들은 산재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반도체 고점 논란이라든지 바이오 업종에 끼인 공포 심리는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 어제 강한 저항 라인이었던 295.50포인트를 좀 넘어가는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지금 아직 장전이라서 억가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296.25 라인 정도의 포인트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금일 296.75 라인을 넘어간다면 그리고 1차적으로 297.15 라인을 넘어간다면 30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또한 상승세 호조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선물도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매도세 접근은 295.50 라인 이 무너지고 나면 매도 접근은 좀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접근은 295.50 라인이 완연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하시되 추가적으로 300포인트 매수 접근 하실 때는 300포인트 돌파 흐름까지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절제 마스터와 함께 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종목 라이브 시효조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수요일이죠. 박동현 본부장, 김홍식 팀장 이렇게 두 분 오늘도 추천주 준비해 오셨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어제 경북 영천과 경기 어주에서는 40도를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전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 서울이 36도, 대구는 38도로 숨막히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비 소식이 간절한데 오늘도 비 소식은 없습니다. 중부지방은 점차 개겠고 남부지방은 종일 구름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오전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고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6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한낮 기온 강릉 35도 등으로 무척 높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 대구 38도, 광주 36도로 예상되면서 무척 덥겠고요. 역시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서해상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삼복 더위의 중심인 중복입니다. 그만큼 뜨거운 한 주가 되겠는데요.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한낮에는 35도로 웃돌며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